누가 믿겠어? 내가 초식계 토끼라는 걸. 무시무시한 공력을 가진 늑대족 소주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 한 번에 꼬물이들을 6이나 낳았다는 걸 말이야.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월영 신토의 혈통을 잇기 위해 난 울며 겨자 먹기로 결심했지. 북경에서 가장 강인한 선랑의 혈통을 빌리기로 말이야. 그런데 새끼들을 낳고 나니 매일 밤마다 고고하고 냉담한 낭군님이 유난히 약하게 태어난 새끼 3마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 미간을 찌푸린 채 어둡고 망설이는 기색으로 말이야. 늑대족은 원래 약육강식을 신봉하고 혈통차별이 심하다는 게 떠올랐어. 내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지. 혹시라도 소위 순수한 혈통을 지키겠답시고 선천적으로 약한 이 친자식들을 매정하게 없애버릴까 봐 두려웠어. 아직 이빨도 안 난 작고 소중한 새끼들을 보니 생각할수록 겁이 났지.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밤새 이 가련한 녀석들을 챙겨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어. 하지만 차갑고 오만했던 선랑 태자가 그 뒤로 완전히 미쳐버릴 줄이야. 그는 이를 갈며 명령했지. 북경 땅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지 서방이랑 자식까지 버리고 팅그 토끼를 반드시 잡아내라고. 난 이 세상의 마지막 월영 신토야. 상고시대 광안의 영수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일한 혈통이지. 부모님은 임종 직전 내 긴 귀를 꽉 붙잡고 몇 번이고 당부하셨어. 랄라나, 우리 월영족의 미래가 전부 내 어깨에 달렸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우리 대가 끊기지 않게 해야 한다. 난 광안의 빙굴 속에 수천 년 동안 처박혀 있다가 드디어 성년이 됐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뭐야? 신토 번성이라는 이 거대한 목표를 누구랑 이뤄야 하냐고. 세상엔 이제 월영 신토가 나밖에 안 남았는데 설원을 몇 달 동안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북경 선랑 왕궁이라는 곳을 알아냈어. 거기엔 전투력이 어마무시한 선랑들이 산다더라고. 난 잔머리를 굴렸지. 늑대가 비록 육식 동물이긴 해도 어쨌든 같은 털 달린 짐승이니까 반쯤은 동종 업계나 다름없잖아. 거기서 제일 튼튼한 놈 골라다가 씨를 받으면 신토의 유전자를 가진 변종 새끼라도 태어나지 않겠어? 법도 엄격한 늑대 소굴에 잠입하기 위해 난 망설임 없이 환성단을 삼키고 내 상징인 긴 귀를 숨겨버렸지. 리치설조로 위장해 왕궁 주방의 보조 요리사로 취직했다. 소환,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얼른 이 설상육을 빙포로 옮기지 않고 뭐해. 태자 전하의 수련을 방해했다간 내 껍데기를 확 벗겨버릴 줄 알아. 주방장은 성질 고약한 외눈박이 노수였다. 그는 국자를 휘두르며 나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나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목을 움츠린 채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묵직한 생고기 대야를 들고 가는데 입가에선 절로 미소가 번졌다. 태자 전하, 시녀들의 수다를 들어보니 풍무한이라는 이 선랑족 태자는 북경 전체에서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극품이란다. 실력이 심오할 뿐만 아니라 생김새 또한 청아하고 고고해서 마치 빙산 위에 고고한 꽃 같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점고 기운이 넘치는 데라. 아직 여자를 모르는 수총각이라는 것.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우월한 유전자 아닌가. 나는 얼음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 뒷산의 극한 빙포에 도착했다. 이곳의 온도는 소름 끼칠 정도로 낮아서 공기마저 얼음 알갱이가 된 듯했다. 나는 거대한 빙암 뒤에 숨어서 고개를 살짝 내밀고 앞을 훔쳐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하마터면 들고 있던 대야를 떨어뜨릴 뻔했다.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늘씬한 실루엣 하나가 빙포 아래 서 있었다. 풍무하는 상의를 벗고 있었다. 탄탄한 허리와 매끄러우면서도 강렬한 근육 라인, 폭발적인 힘이 느껴지는 몸 위로 차가운 폭포수가 쏟아졌고 섹시한 복근을 따라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피부 위로는 은빛 토템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젖은 은발을 뒤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림처럼 청아한 그 얼굴과 정교하게 조각된 듯한 이목구비에선 범접할 수 없는 금욕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대박. 극품이다. 완전 최고급이잖아. 난 꿀꺽 침을 삼켰다. 머릿속으로 주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토끼를 잡아먹든 말든 상관없어. 저 고고한 늑대 녀석. 오늘 반드시 내 남자로 만들고 말겠어. 내가 그의 미모에 넋이 빠져있을 때였다. 풍무한이 갑자기 눈을 떴다. 차갑고 강렬한 빙청색 눈동자. 마치 칼집에서 갓 뽑아낸 날카로운 칼날처럼 순식간에 내 쪽을 쏘아보았다. 거기 누구냐? 당장 나와. 서늘하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사리가 서려 있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었다. 고기 쟁반을 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태자 전하께 아뢰었습니다. 소녀는 후원 주방의 새로운 보조입니다. 전하께 설상육을 가져다 드리러 왔어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늘게 꾸몄고 부드러우면서도 가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두 눈은 자꾸만 그의 가슴팍으로 향했습니다. 풍무하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눈처럼 하얀 외투를 대충 끌어당겨 몸에 걸쳤습니다. 군침을 돌게 만들던 그 멋진 광경이 가려지고 말았죠. 그는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랑족 주방에서 어찌 초식계 요괴를 뽑았단 말이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늑대 새끼, 코가 정말 예민하네. 전하,
참으로 명철하시옵니다. 소녀가 워낙 손발이 빠르고 부지런해서 이번에 겨우 뽑히게 된 것이옵니다. 게다가 태자 전하 곁에 있으면 영험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정말 간절하게 빌어서 들어왔답니다. 나는 얼른 아첨을 떨며 슬쩍 2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풍무하는 내 이런 모습을 보더니 눈동자에 어이없다는 듯한 기색이 스치며 고기 뒀으면 당장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아, 전하. 잠시만요. 나는 눈을 굴리더니 소매에서 투명하고 영롱한 한기가 서린 얼음 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2 손으로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전하, 방금 수련을 마치셔서 목이 마르실 텐데 이 설상육은 너무 느끼하잖아요. 소녀가 직접 키운 얼음 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아삭하고 달콤하답니다. 수분 보충에도 아주 좋거든요. 풍무하는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당당한 설랑족 태자인 그는 평생 최고급 영수 고기만 먹어왔고 아마 평생 그 누구도 그의 앞에 무 한 조각조차 내민 적이 없었을 겁니다. 감히 이본 태자에게 이런 것을 먹으라는 것이냐? 그가 물을 바라보자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전하, 이건 평범한 무가 아니에요. 소녀가 영천수를 길어다 정성껏 키운 거예요. 드시면 몸에도 정말 좋답니다. 나는 대담하게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전하, 딱 한 입만 드셔보시면 안 될까요? 소녀가 오랫동안 공들여 키운 것이옵니다. 나의 이 뻔뻔한 집념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기세에 눌린 듯 했습니다. 풍무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당장 화를 내며 쫓아내는 대신 치워라 고만 말했습니다. 본 태자는 초식은 하지 않는다. 그는 차갑게 한마디를 남기고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라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꽤나 새침하시네. 차갑게 굴어도 전혀 무섭지 않거든. 무시당하는 게 제일 무서운 법이죠. 이렇게 첫 번째 철벽만 허물 수 있다면 이 어린 늑대 녀석 하나 못 꼬실까 봐요. 대를 잇기 위한 거사를 완수하기 위해 그 후 며칠 동안 온갖 수단을 동원해 환심을 사려 노력했죠. 예를 들어 그가 검수를 연습할 때 전 옆에서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전하, 정말 멋지십니다. 전하의 검법은 천하제일이옵니다. 또 그가 책을 읽을 때면 슬쩍 차를 따라주기도 했죠. 그러고는 실수인 척 슬쩍 손가락을 스쳤어요. 풍무하는 처음에 껌딱지처럼 들러붙는 제 행동을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툭하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전 특기인 철면피 신공을 발휘했어요. 나가라고 하시면 한 바퀴 구르고 다시 오면 그만이니까요. 그도 점차 제 존재에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나가라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죠. 마침내 보름달이 뜬 밤,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날 밤 야식을 전하러 갔는데 그가 수련은 하지 않고 왕궁에서 가장 높은 적성탑 위에 홀로 서서 먼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그곳은 인간계의 극광의 성이었어요. 마침 1년에 한 번뿐인 극광제가 열리는 날이었죠. 여기서 보니 하늘 끝에 펼쳐진 찬란한 오로라와 성안을 가득 메운 수많은 불빛이 보였어요. 전하, 여기서 무얼 보시나요? 쟁반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죠. 극광의 성이다. 오늘 밤 인간들이 축제를 즐긴다고 들었다. 무척이나 시끌벅적하겠지? 풍무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죠. 전 조금 의외라는 듯 그를 바라봤어요. 평소 고고한 모습으로 수련밖에 모르던 설랑태자가 뼛속까지 인간 세상의 정취를 동경하는 순수한 소년이었다니요. 전하, 가서 보고 싶으세요? 옆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풍무하는 자조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설랑족의 규율은 엄격하다. 난 태자로서 허락 없이 왕궁 밖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지. 바깥 세상은 내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연기 같은 것이니. 이거 완전 규율에 갇힌 가련한 신세 아닌가요? 머릿속의 주판이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건 호감도를 올릴 절호의 기회예요. 전 쟁반을 그의 품에 덥석 안겨주고는 윙크를 해보였어요. 전하, 규칙은 고정된 게 아니지만 늑대는 살아있잖아요. 전하랑 저만 입 다물면 우리가 몰래 나간 걸 누가 알겠어요? 풍무한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영리하고 대담했다. 일개 주방 보조 주제에 감히 이 몸에게 궁의 규칙을 어기라고 부추기다니. 난 그가 전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몸에서 기분 좋게 차갑고 강렬한 향이 났다. 설송향이었다. 전하, 정말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매일 수련 아니면 독서뿐이시잖아요. 설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간 세상의 탕후루가 어떤 맛인지, 알록달록한 풍경들을 보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인생이 이렇게나 긴데 단 한 번의 일탈도 없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는 침묵했다. 쟁반을 꽉 쥔 그의 손을 보았다. 손등에 핏줄이 살짝 돋아 있었고 눈빛에는 동요의 기색이 스쳤다. 바깥의 경비가 삼엄하고 왕궁의 대진, 진, 은 건드리는 순간 바로 발각될 거다. 절대 나갈 수 없어.
한참 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투에는 이미 타협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쾌재를 불렀다.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장담했다. 이건 제게 맡겨주세요. 저한테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그 비장의 무기란 바로 우리 월영 신토족이 특지한 미혼향이다. 이건 색도 냄새도 없어서 말 안 듣는 놈들에겐 약이 따로 없지. 나의 안내에 따라 풍무하는 평범한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삿갓을 쓴 채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나를 따라 침궁을 빠져나왔다. 순찰하는 경비병들을 만나면 바람을 타고 미혼향을 미리 뿌려두었다. 덩치 큰 설랑족 호위병들은 하품 한 번 할 새도 없이 기둥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무사히 왕궁이 뒷담을 넘었다. 그리고 극광지성으로 향하는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극광지성은 상상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활기찼다. 거리마다 오색 등불을 내건 상인들로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고기 굽는 냄새와 개화떡, 그리고 독주의 향기가 뒤섞여 풍겼다. 하늘에는 몽환적인 오로라가 수놓아져 있었다. 풍무하는 그 광경에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는 모든 것을 신기해했다. 북경. 왕궁에서는 볼 수 없던 사람 사는 냄새가 이 순간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저건 뭐지? 그는 한 상인을 가리켰다. 손에 들고 있는 빨갛고 탐스러운 꼬치를 보더니 목소리에 소년 같은 설렘이 서려 있었다. 저건 탕후루야. 정말 달콤해. 가자. 내가 한 꼬치 사줄게. 어느덧 그는 더 이상 나를 설조라 부르지 않고 본좌라는 말도 쓰지 않았다. 나는 아주 호기롭게 주방에서 차곡차곡 모아둔 은자를 꺼내 그에게 커다란 꼬치 하나를 사주었다. 풍무하는 삿갓의 한쪽을 살짝 들어올려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다. 새콤달콤한 맛이 미각을 자극하자 줄곧 서리처럼 차갑기만 했던 그의 눈동자에 순식간에 별빛 같은 생기가 돌았다. 맛있어.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귓가는 살며시 붉어져 있었다. 응. 바로 이 순간 이 남자가 무슨 무시무시한 설랑인가 싶었다. 그저 순진하기 짝이 없는 바보 미남일 뿐이지. 이런 남자를 꼬셔다가 토끼를 낳게 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꼴이다. 우리는 긴 거리를 따라 구경을 다녔고 나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불을 뿜는 묘기도 보여주고 인간들의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리고 늑대 머리 토템이 새겨진 투박한 장신구도 사주었다. 그는 솜씨가 형편없다며 투덜대면서도 소중한 보물인 양품 속에 조심스레 챙겨 넣었다. 어느덧 우리는 성 중심에 있는 거대한 소원 나무 아래에 도착했다. 나무에는 붉은 비단띠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이 가득 달려 있었다. 수많은 연인이 나무 아래 서서 눈을 감고 간절히 소원을 빌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기복 풍경이라고 해. 인간들이 이 시기에 소원을 적은 나무패를 여기 걸어두거든. 만약 오로라 빛이 이 패를 비추면 월화노인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대. 나는 웃으며 설명해주고는 옆 상인에게서 나무패 2개와 붓을 샀다. 그에게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전화도 하나 써봐. 풍무하는 손에 든 나무패를 바라보며 표정이 다소 묘해졌다. 그는 붓을 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정갈한 글씨로 내 글자를 적었다. 북경안녕, 북쪽 영토의 평안. 정말 정취라고는 모르는 일벌레라니까. 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붓을 들어 거침없이 휘둘렀다. 그리고 내 나무패에 큼지막하게 5글자를 적었다. 한 번에 6마리야. 뭐라고 쓴 거야? 풍무하니 다가와 슬쩍 들여다보더니 내용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내가 한 번에 6마리나 낳겠다는 말에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평소 차갑던 그의 목소리가 충격으로 인해 한 옥타브 높아졌다.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어떻게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내뱉을 수 있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반박했다. 전 설조잖아요. 우리 조족은 원래 번식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제 평생 소원은 건장한 서방님을 만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집안이 북적북적하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내 당돌한 대답에 풍무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진지하고 확신에 찬 나의 눈빛을 바라보더니 복잡한 신경인 듯 눈동자가 몇 번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차갑고 외로움과 권모술수가 가득한 왕궁을 떠올린 듯 했다. 늘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던 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묘한 부드러움이 일렁였다. 천박하긴.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목소리는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전 같은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정말 북적거린다면 나쁜 일만은 아니겠군. 그는 아주 나지막하게 을조렸기에 거의 바람소리에 묻힐 뻔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구나. 이제 슬슬 밤이 깊었다고 말할 때다. 밤새 한참을 돌아다녔더니 무한도 확실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는 어느 노천 고기구이 집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전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배고프시죠? 이건 인간 세상의 특별한 고기구이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접시를 들고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접시를 건네는 찰나 내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고기 위로 무언가를 튕겨 넣었다. 무생무취의 가루가
고기 향 속에 소리 없이 녹아들었다. 이건 내가 특별히 준비한 비장의 무기다. 죄수초, 죄수초. 이걸 딱 한 입만 먹으면 코끼리라도 사흘 밤낮은 좋게 잠들게 만든다. 상대의 영역이 강할수록 약효는 더 빨리 퍼진다. 풍무아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 배가 좀 고팠던 모양이다. 게다가 오늘 밤 나에게 경계심을 많이 푼 터라 고기 한 점을 집어 덥석 베어 물었다. 이 고기 맛이 좀 이상한데 미세하게 쓴맛이 나. 아이 참, 전하도 평소에 산해진미만 드시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들 요리법이 좀 거칠고 투박하잖아요. 나는 얼른 독한 술 한 잔을 따라 그에게 건네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건 여기 특제 찌란이랑 초과 때문이에요. 고기 잡내를 잡으려고 넣은 거거든요. 술 한 모금 마셔서 씻어내면 괜찮아질 거예요. 풍무아는 의심하지 않았다.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나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거꾸로 셌다. 1까지 셌을 때 두 번째 고기를 집으려던 풍무안의 손이 갑자기 공중에서 멈춰버렸다. 그의 깊고 푸른 눈동자가 순식간에 초점을 잃더니 몸이 비틀거렸다. 성공이다. 너무 기뻐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얼른 계산을 마치고 이 덩치 큰 설랑 태자를 어깨에 짊어졌다. 아이고, 보기엔 꽤 말라 보이더니 근육은 왜 이렇게 탄탄한 거야? 무거워 죽겠네. 나는 투덜거리면서도 어둠을 틈타 사람 없는 지름길로만 골라 걸었다. 물론 그를 왕궁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 그대로 그를 들고 미리 설산기슭에 봐두었던 가장 명당인 비밀스러운 초승달 동굴로 향했다. 그곳은 아주 한적한 데다. 동굴 입구를 두꺼운 눈과 덩굴로 위장해 두었다. 안에는 천연지열 온천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설랑을 보쌈해서 강제로 거사를 치르기에 딱 좋은 명당이었다. 풍무하늘, 동굴 안 부드러운 건초 더미 위에 내려놓자 나는 힘이 들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동굴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감돌았고 노란 불빛이 그의 완벽한 얼굴을 비추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는 낮의 차가움과 경계심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인간 세상에 잘못 떨어진 잠자는 숲속의 미나무 같았다. 어이, 꼬마 설랑. 이제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나는 손을 비비며 참지 못하고 손가락을 뻗어 그의 오똑한 콧날을 쿡쿡 찔러보았다. 손끝에 닿는 서늘한 감촉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전하, 우리 월영신토 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잠시 그대의 몸을 좀 빌려야겠어요. 걱정 마세요. 부드럽게 해줄게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허리에 감긴 옥대를 풀었다. 죄송합니다. 전하, 우리 월영신토 일족을 위해서 오늘은 그대가 좀 희생해줘야겠어요. 속으로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면서도 손놀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거침없이 옥대의 암잠금을 풀었다. 이제 막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던 찰나 갑자기 이변이 생겼다. 정신없이 잠들어 있던 풍무안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그의 매끈한 이마 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빙글거리는 푸른 문양이 떠올랐다. 그 문양은 마치 만개하는 서리꽃처럼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초승달 동굴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급강하였다. 옆에 있던 지열 온천의 수면까지 살얼음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너무 추워. 추위 때문에 몸이 덜덜 떨렸다. 무의식 중에 그의 이마에 새겨진 문양에 손을 뻗었다. 섬뜩한 한기가 손가락을 타고 온몸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너무 차가워서 얼른 손을 거두고는 손가락을 감싸쥐고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생각났다. 이건 설마 응혈빙결의 토템이잖아. 내가 광안의 얼음 속에서 수천 년을 버텨왔는데 연애는 못해봤어도 천하요족의 도감 정도는 달달 외우고 있다고. 설랑족의 수컷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응혈빙결을 완전히 치러내야만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받는다. 그제야 몸속의 천랑혈맥이 깨어나는 법인데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석상 위에 누워있는 훤칠하고 다리도 긴 근육질의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도저히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너 지금 장난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풍무하늘 가리키는 내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허공을 향해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덩치도 크고 어깨도 넓고 다리도 긴 녀석이 아직 미성년자라고? 이 미성년자 늑대 새끼야. 어디서 고고하고 금욕적인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이제 어쩌면 좋담. 간신히 사람을 납치해왔는데 알고 보니 아직 발육도 안 끝난 새끼였다니. 설랑족은 응혈빙결을 치르기 전에 억지로 몸을 섞으면 수련해온 공력이 전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몸이 터져 죽고 만다. 우리 월영신토족은 어엿한 신수의 후예라고 씨만 좀 빌리겠다고 당당한 북경의 태자를 죽일 순 없잖아. 나는 절망하며 동굴 안을 서성였다. 석상 위에 저 그림의 떡을 보고 있자니 군침은 돌지만 손댈 수 없는 현실에 어금니가 갈릴 지경이었다. 독한 놈, 내가 졌다. 나는 씩씩거리며 다가가 심수를 부리듯 그의 옷깃을 꽉 여며주었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낡은 담요를 끌어당겨 저 유혹적인 몸매가 안 보이게 꽁꽁 싸매버렸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람. 내가 찜한 절세의 늑대가 성장기도 채 지나지 않은 덜 자란 늑대 새끼였다니.
나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동굴 안을 안절부절 못하며 뱅뱅 돌았다. 이 귀하신 설랑족 태자 전하의 신변에 내 초라한 굴에서 사고라도 나지 않게 하려면 나는 이를 악물고 쓰린 마음을 참으며 가져온 보따리 안에서 천년 현빙 등 몇 줄기를 꺼냈다. 그리고는 일사천리로 아직 혼수 상태인 풍무한을 돌침대에 꽁꽁 묶어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밤하늘의 다리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돌침대 쪽에서 갑자기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얼른 다가가 보니 풍무한의 그 차가운 빈청색 눈동자가 번쩍 떠졌다. 그 안엔 아직 가시지 않은 망연함이 가득했지만 찰나의 순간 그것은 곧 거대한 살기와 충격으로 변했다. 그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사르륵 소리를 내며 팽팽해지는 덩굴에 가로막혔다. 소환, 내가 감히 내게 약을 먹이다니. 돌침대에 묶인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에 차갑고 고고하던 잘생긴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도리자를 끌어당겨 그의 침대 곁에 앉았다. 손에 든 당근을 만지작거리며 웃는 듯 마는 듯한 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전하, 깨어나셨나요? 발버둥 치지 마세요. 이건 무려 천년 현빙등이라서 버둥거릴수록 더 꽉 조여들거든요. 지금 전하의 영역은 죄수초에 눌려 꼼짝도 못하니 기운 좀 아끼시죠. 내가 정녕 모르느냐? 북경의 태자를 납치하는 건 구족을 멸할 대죄다. 풍무한이 태어나서 이런 수모를 당해봤을 리가 있나. 그는 이를 갈며 나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당장이라도 나를 갈기갈기 찢어주길 기세였다. 당장 나를 풀어줘라. 그렇다면 내 시신이라도 온전케 보존해주마. 구족을 멸한다고요? 어머나, 전하,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나는 일부러 가슴을 토닥이며 눈을 크게 흘겼다. 우리 종족은 진작에 씨가 말라서 지금은 나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전하와 새끼 몇 마리만 낳을 수 있다면, 선왕족의 그 우월한 혈통을 좀 빌릴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안 그래요? 새끼를 낳아. 풍무하네. 동공이 순식간에 확장되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라도 들은 양.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술까지 타르르 떨었다. 이 수치도 모르는 요망한 계집 같으니 내가 온갖 수단을 써서 왕궁에 잠입한 게 설마 겨우 씨를 받기 위해서였단 말이냐? 말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이건 종족을 초월한 사랑의 결실이라고요. 내가 몸을 앞으로 바짝 숙여 손가락 하나를 뻗더니 도발적인 몸짓으로 그의 턱을 가볍게 치켜들었다. 내 손에 들어온 이상 순순히 나를 따르시지. 그나저나 전하, 비밀 유지가 아주 철저하시네. 명색이 한나라의 태자라는 분이 아직 응혈빙결도 겪지 못했다니. 아직 성인도 안 된 풋내기였잖아. 미성년이라는 세 글자에 풍무한의 차갑고 고고한 늑대족 자존심이 제대로 상처를 입은 모양이다. 이 몸이 성인이 되는 건 너 같은 초식 요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빛을 번뜩이더니 온몸에서 억지로 짜낸 자녀 영역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는 동굴 입구로 쏟아지는 싸늘한 달빛을 쏘아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보아하니 억지로 혈맥을 불태워 설랑위대를 부르려는 심산이었다. 설랑족의 본명 호출은 한 번 터지면 반경 100리 안의 빙하를 산산조각 낼 수 있다. 깜짝 놀란 내가 급히 달려들어 그의 입을 막으려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풍무한이 차갑게 입을 벌리더니 저 밝은 달을 향해 비장한 각오가 담긴 외침을 내뱉었다. 그 순간 공기가 죽은 듯이 가라앉았다. 덤벼들 준비를 하던 나는 조각상이라도 된 듯 공중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풍무한 자신도 멍해졌다. 그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방금 그 귀엽고 가냘픈 삑사리가, 심지어 강아지 짖는 소리 같은 파르르 떨리는 새끼의 울음소리가 위풍당당한 북부 영지 소주인 자신의 목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이다. 미성숙한 늑대족의 성대를 억지로 쥐어짜다 목소리가 뒤집힌 것이다. 푸흡. 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웃지 마. 풍무한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피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고 목덜미까지 묘한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내게 소리쳤다. 방금 그건 사고였다. 내 독 때문에 목소리가 잠시 맛이 간 것뿐이야. 하하하하하. 방금 멍멍거린 거야? 명색이 설랑족 태자라는 분이 울음소리는 웬 똥강아지 같냐고. 이 소문이 퍼지면 온 북부의 늑대들이 배꼽을 잡고 웃겠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배를 잡고 바닥을 구르며 웃어댔다. 눈물까지 쏙 빠질 지경이었다. 어디 한번 더 웃어봐라. 죽여버리겠어. 풍무한이 침대 위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얼음처럼 푸른 눈동자에는 굴욕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직도 입만 살았네? 난 악당처럼 비열하게 웃어 보였다. 전하, 방금 그 아우왕 소리 말이에요. 토씨 하나 안 빼놓고 전부 다 녹음해뒀거든요. 만약 내가 이 기록석을
늑대족 원로회에 보내거나 아니면 오로라 시티에서 무한 반복으로 틀어버리면 고고하신 태자 전하의 체면이 어떻게 될까요? 풍부하는 순간 몸부림을 딱 멈췄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유영석, 기록석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 잘생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불그락푸르락 울긋불긋하게 변해갔다. 가슴팍이 한참 동안 격하게 들썩이더니 마침내 이빨 사이로 몇 마디를 겨우 내뱉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아주 간단해요. 난 유영석을 거두며 말했다. 지금은 동정을 깨면 안 되는 몸이니까 당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나는 생글거리며 그의 뺨을 톡톡 쳤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동굴 안에서 나한테 고분고분 협조해야 해요. 우리 이제부터 1년 동안 남편 만들기 계획에 들어가는 거야. 말 잘 들으면 이 돌은 안전할 거고 말 안 들으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태자 전하의 멍멍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풍부하는 절망에 잠겨 눈을 감았다. 마치 세상 모든 미련을 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외딴 초승달 얼음 동굴에서 길고도 기묘한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풍부한이 아직 미성년이라고는 하지만 그 체격과 식사량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다. 그를 먹여 살리기 위해 난 매일 산을 뒤지며 사냥하고 열매를 따야 했다. 하지만 영묘한 토끼인 내게 있어서 고기 요리를 하는 건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동거 첫째 달, 풍무한에게 밥을 줄 시간이었다. 난 기괴한 빛깔이 감도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들고 돌 침대 곁으로 다가가 한 조각을 집어 그의 입가에 대주었다. 이건 내가 정성껏 구운 설원곰 발바닥 보양식이야. 얼른 먹어봐. 양손이 묶인 채 강제로 침대에 누워있던 풍무한은 그는 숫덩이처럼 시꺼먼 고기 조각을 경계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싸늘하게 고개를 돌리며 혐오감을 드러냈다. 이런 숫덩이 같은 쓰레기는 치워라. 나 설륵대족 태자가 굶어 죽을지언정 여기서 뛰어내릴지언정 절대 한 입도 안 먹는다. 안 먹겠다 이거지? 난 무표정하게 유영석을 꺼내 들고는 손가락으로 막 영역을 주입하려 했다. 그럼 우리 그 명장면 아우왕 소리를 다시 감상해볼까? 풍무한의 몸이 눈에 띄게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숫덩이 같은 고기를 보았다. 아름다운 얼음빛 푸른 눈동자에는 굴욕감이 가득 차올랐고 결국 죽기를 각오한 듯 체념하며 입을 벌렸다. 곰발바닥을 한 입에 덥석 물더니 씹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꿀꺽 삼켜버리더군요. 맛이 어떠세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죠. 그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눈을 감은 채 아주 좋다라며 간신히 두 마디를 내뱉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심심할까봐 실은 제가 심심해서 그런 거였지만요. 전 매일 그 옆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얼음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동시에 밖에서 일어난 신기한 일들을 쉴 새 없이 제잘거렸죠. 태자 전하, 이거 아세요? 이 설원에는 빙정독섬이라는 요괴가 사는데요. 구애를 할 때면 수컷이 몸을 공처럼 잔뜩 부풀린대요. 그런데 암컷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뻥 하고 터져 죽어버린다지 뭐예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풍부하는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며 지루하군이라며 차갑게 내뱉었죠. 그리고 또 있어요. 전 전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가 말했죠. 며칠 전에 시내로 조미료를 사러 갔다가 들었는데요. 늑대족 성문을 지키는 그 외눈박이 통령 말이에요. 사실 뒤에서는 알록달록한 리본을 수집하는 게 취미라더군요. 투구 속에 몰래 쓰고 있다가 들키는 바람에 지금 온 부족의 웃음거리가 됐대요. 풍무한의 귀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어요. 여전히 눈은 감고 있었지만 꽉 찌푸리고 있던 그의 미간이 살짝 펴지는 걸 분명히 봤죠.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실룩거리더군요. 그 엄격하던 외눈박이 통령이 말이에요. 정말 채신머리 없지 않나요? 저도 그 반전 매력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가 반응을 보이자 신이 나서 무릎을 탁 쳤죠. 그가 드디어 대꾸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제잘거리는 일상이 이어지던 중 월영신토로서 지닌 제 안의 순양지기를 점점 억누르기가 힘들어졌어요. 극도로 차가운 수능지기를 흡수해서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풍무한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주하인마에 빠져 몸이 터져 죽을 판이었죠. 그런데 이 동굴 안에서 매일 등혈빈결의 전조 증상을 겪는 설랑태자님보다 한기가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매일 밤은 강제로 쌍수를 진행하는 시간이 되었죠. 뭐 하는 짓이냐, 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여인 같으니. 밤마다 전 막무가내로 그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그의 차가운 두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풍무하는 감전이라도 된 듯 뿌리치려 했지만요. 안타깝게도 두 손이 묶여있던 그는 무력하게 분노를 터뜨릴 뿐이었다. 가만히 좀 있어요. 한기 좀 빌려 쓸게요. 살이 깎여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난 추워서 덜덜 떨면서도 막무가내로 그에게 매달렸다. 그의 체온은 극도로 낮았는데 내 몸속에서 날뛰는 순양의 기운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해소제였다. 나는 그의 가슴에 밀착한 채 탐욕스럽게 흡수했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설송 향기와 순수한 빅령의 힘을. 풍무한의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는 나에게서 느껴지는 암컷 특유의 부드러운 감촉에 순식간에 호흡이 흐트러졌다. 소환, 당장 내 몸에서 떨어져. 이 몸의 결백을 조용히 해요.
그냥 좀 앉는 건데 앉는다고 애라도 생기겠어요? 나는 기분 좋게 한숨을 내쉬며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정말 차갑네요. 그래도 덕분에 열이 좀 식어요. 그날 밤 이후 풍무한이 아무리 항의해도 나는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강제로 그의 손을 잡고 쌍수를 행하며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 1년 동안 나조차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수많은 변화가 스며들었다. 내가 만든 그 식은 여전히 맛이 없었지만 풍무한은 더 이상 굶기겠다고 협박해야 겨우 먹지 않았다. 음식을 차려 내갈 때마다 그는 습관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돼지 사료 같다는 독설을 내뱉었지만 언제나 묵묵히 접시를 깨끗하게 비워냈다. 내가 가십거리를 늘어놓을 때도 더 이상 눈을 감고 자는 척하지 않았다. 대신 가끔 차갑게 코웃음을 치거나 이야기 속의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먼저 그래서 어떻게 됐지? 라고 묻기도 했다. 그 외눈박이 통령은 관직에서 쫓겨났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밤마다 하는 쌍수였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밤. 나는 여느 때처럼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너무 추웠던 탓에 내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가슴에 막 손을 얹고 한기를 흡수하려는데 풍무한이 갑자기 주도권을 잡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나는 몰래 덩굴의 결박을 조금씩 풀어두었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차가운 손가락을 맞잡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뻔뻔하다고 욕하지 않고 말없이 몸을 돌려 그의 넓은 품 안에 나를 온전히 감싸 안았다. 그는 따뜻한 턱을 내 정수리에 맞대고 심지어 먼저 온화한 연기를 조금씩 내보내 주었다. 손발에 시린 한기를 녹여주며 어둠 속에서 그의 강하고 힘찬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왔다. 두근두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엉켰다. 풍무한 난 조금 멍해진 채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마침 비치는 달빛을 빌려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늘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살기 어린 그 빙청색 눈동자에는 이 순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다정함이 넘실거렸다. 말하지 마. 그는 당황한 듯 내 시선을 피하더니 내 머리를 다시 자신의 가슴팍으로 회 끌어당겼다. 웅얼거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에 츤데레 같은 말투로 툭 내뱉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바로 그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단지 변종 토끼 새끼를 낳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츤데레의 입만 산. 하지만 속은 여린 설랑을 남편 삼아 데려가는 것도 꽤 남는 장사인 것 같다고 말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북경의 첫 봄눈이 내릴 무렵 풍무한에게 1년 동안 억눌러왔던 응혈빈결이 찾아왔다. 그날 해 질려 밖에서 사냥을 마치고 동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소름 끼치는 한기가 온몸을 덮쳤다. 풍무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사냥감을 내팽개치고 달려갔다. 석상 위에서 풍무한이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이마에 빙청색 토템이 눈부시게 빛나고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수많은 서리가 그의 혈관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피부 표면에는 차가운 얼음 갑옷이 맺혔다. 그는 지금 생사의 겁을 겪고 있다. 극한의 한기가 그의 경맥과 고려를 강제로 재구성하고 있었다. 이건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 너무 추워. 소환, 풍무한은 이가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본래 고고했던 고개는 고통으로 뒤로 젖혀졌다. 입가에는 선혈이 한 줄기 흘러나왔다. 겁내지 마.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나는 다급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씨 빌리기 계획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나는 주저없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꽉 껴안았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극한의 한기가 칼날처럼 내 피부를 에이는 듯 했지만 난 결코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체내의 모든 순양, 연기를 끌어모아 끊임없이 그의 몸속으로 불어넣어 주었다. 그 치명적인 한기를 녹여내려 애쓰면서 말이다. 비켜. 그러다 너까지 죽어. 풍무하는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계속해서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응혈빈결이니 상관말하며 나를 밀쳤다. 빨리 가. 가긴 어딜 가. 이 자식아. 이 몸께서 널 1년 동안이나 키웠는데 먹인 고기만 해도 수백 근이 넘는다고. 지금 죽겠다니 어림도 없어. 나는 울며불며 욕을 퍼부었고 그의 차가운 어깨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풍무한, 내 말 똑똑히 들어. 아직 나한테 새끼 한 번 못 안겨줬잖아. 이대로 죽을 생각 마. 만약 죽기만 해봐. 내일 당장 흑곰 요괴한테 가서 곰 새끼라도 낳을 거니까. 그러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설랑태자가 단명했다고 떠들 거야. 이 천박하기 짝이 없는 도발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풍무한의 눈동자에 경악이 스치더니 이내 미친 듯한 오기가 서렸다 꿈깨. 그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터져나오려는 검은 피를 다시 삼켜버렸다. 그는 반대로 나를 꽉 껴안으며 미친 듯이 영역을 운용해 응혈빈결에 맞서기 시작했다. 꼬박 사흘 밤낮 동안 얼어붙은 초승달 숲 전체가 두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빙하의 연기에 뒤덮였다. 마침내 넷째 날 새벽, 풍무한의 몸을 짓누르던 공포스러운 한기가 결국 파열음을 내며 완전히 부서졌다. 모든 서리는 순식간에 순수한 영역으로 변해 쓰나미처럼 그의 기경팔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이마의 토템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앳된 티가 나던 얼굴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더 이상 미성년의 약한 늑대 새끼가 아닌 진정한 성인 설랑 태자의 것이었다. 다만 빈결의 겁난을 넘기느라 모든 체력을 소진한 탓에 성인이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석상 위로 힘없이 쓰러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다. 풍무한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빙청색 눈동자는 바다처럼 깊어져 지칠 대로 지친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눈빛 속의 냉소와 경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곳엔 오직 짙은 애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며 사선을 넘긴 자의 가녀린 목소리를 냈다. 루알루안, 나 안 죽었어. 이제 성인이야. 내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소매 안을 한참 뒤적이더니 천천히 넝쿨한 다발을 꺼내 들었다. 풍무하는 내 손에 들린 익숙한 상황을 바라보았다. 얼굴에 감돌던 감동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는 뭔가를 알아차린 듯했다. 눈동자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뒤로 물러나려 애를 썼다. 너, 소환,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난 이제 막 겁난을 넘겼어. 몸 안의 영역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평소 냉정하던 늑대 전각 안이 충격으로 가득 찼다. 회복 안 된 거 나도 알지? 나는 싱글벙글 웃으며 몸을 숙였다. 그리고 재빠른 손놀림으로 그를 묶어버렸다. 소환, 이 미친 여자야. 이거 놓지 못해. 풍무하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끝났다. 창백했던 그의 뺨에 순식간에 굴욕 섞인 붉은 홍조가 올랐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방금 생사의 대검난을 치르고 난 자신에게 감동적인 따스함이 찾아오는 대신 나의 비인간적인 토사구팽이 기다릴 줄은. 하지만 미색에 빠져있는 것도 잠시였다. 왜냐하면 몇 달 뒤 바라던 대로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6마리의 동글동글한 털뭉치를 낳았기 때문이다. 둥지 안에서 꿈틀거리는 6마리의 꼬맹이들을 보고 있자니 엄마로서 느낀 기쁨은 채 1시간도 가지 못했다. 그리고 곧이어 거대한 공포와 의구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6마리 새끼들의 특징이 너무나도 극명했기 때문이다. 그중 3마리는 태어나자마자 최상급의 천부적 재능을 보였다. 아직 눈도 뜨지 못했지만 발톱의 태조는 이미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살짝만 휘둘러도 석벽의 하얀 자국을 남길 정도였다. 풍무하는 이 3마리를 보았을 때 잔뜩 굳어있던 얼굴에 드물게 만족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나머지 3마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입안은 텅 비어서 바늘 끝만큼 작은 유치조차 하나 없었다. 발바닥 젤리는 분홍빛이라 살상력이라곤 전혀 없었고 그저 서로 엉겨붙어 덜덜 떨기만 했다. 둥지 옆에 선 풍무한의 미간이 순식간에 팍 찌푸려졌다. 차가운 푸른 빛 눈동자에 엄숙함이 서렸다. 어떻게 가장 기초적인 태조조차 없는 거지? 맥박도 너무 미약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는군. 너무 약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전설로만 듣던 육식 요족의 혈통차별이 시작된 것이다. 피의 늑대족인 그들의 눈에는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이빨도 없는 이런 새끼들은 보아하니 초식계 토끼처럼 유약한 나고자는 틀림없이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겠지? 하물며 그는 고귀한 태자인데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신 친자식이라 해도 난 당장 2 팔을 벌려 이빨도 안 난 3마리 새끼들 앞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으며 경계하며 그를 쏘아보았다. 풍무한, 경고하는데 애들한테 손댈 생각 마. 풍무하는 도둑이라도 경계하는 듯한 내 태도를 보더니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소환, 대체 무슨 헛생각을 하는 거야?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말투가 다급하고 엄해졌다. 너는 규칙도 모르나? 북경에서 이렇게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고 태조조차 없는 새끼들은 이번 겨울의 혹한을 버텨낼 수 없어. 너는 요 며칠간 나도 알아. 설랑족의 규칙을 내가 왜 모르겠어? 나는 충혈된 눈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직접 몇 번이나 봤는걸? 깊은 밤 내가 자는 척할 때마다 풍무하는 몰래 보금자리로 다가와 이빨도 없는 이 새 녀석을 뚫어지게 노려봤잖아.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손은 늘 아이들의 가녀린 뒷덜미를 향했지. 그건 분명 내가 방심한 틈을 타서 이 3마리 초식계 유전자를 가진 수치스러운 존재라며 목 졸라 죽이려던 거였어. 이 아이들이 당신이 자랑하는 늑대 송곳니는 없지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들이야. 당신이 만약 이 아이들이 설랑태자인 당신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내가 애들을 데리고 떠날게. 나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거의 포효하듯 그에게 소리쳤다. 풍무하는 내 호통에 멍해졌다. 그의 잘생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푸르락푸르락 변했다. 가슴이 격렬하게 들썩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무언가 설명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이를 악물뿐이었다. 말도 안 되는군. 그는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소매를 휘두르며 빙굴 밖으로 나가버렸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끝났어.
저 남자의 태도는 이제 확실해. 저 남자는 이빨도 없는 이 새끼들을 용납하지 못할 거야. 내가 계속 여기 머문다면 이 불쌍한 새아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해. 안 돼.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어. 그날 밤 북경에 100년 만의 폭설이 몰아쳤다. 풍무하는 낮에 있었던 다툼 때문인지 빙굴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나는 허둥지둥 보따리를 찾아냈다. 조심조심. 그 새끼 3마리를 조심스레 밀어넣었다. 고개를 돌려 한번 쓱 쳐다보고는 둥지에 남은 3마리는 이미 갈기 시작했다. 발톱을 갈고 있는 녀석들을 코끝이 징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물을 꾹 참으며 아이들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췄다. 착한 우리 강아지들. 너희 아빠는 최강의 맹수란다. 아빠랑 있으면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동생들은 너무 연약해서 여기 남겨두면 잡아먹히고 말 거야. 엄마가 이 아이들만은 데리고 가야겠어? 너희는 부디 건강하게 잘 자라렴. 나는 모질게 마음을 먹고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다. 미안해. 풍무한. 당신은 계속 그 잘난 고고한 태자로 살아. 난 내 식대로 미혼모로 살 테니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이 생에서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도망친 지 어느덧 3년. 3마리 새끼를 데리고 기후가 따뜻한 봄의 계곡으로 찾아들었다. 내 생각에는 설늑대의 극한 추위를 견디는 힘을 물려받지 못했으니 따뜻한 곳이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말이다. 마당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집구석을 거덜내는 거구들을 보고 있자니 멘탈이 바스러지는 기분이었다. 아우 길게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첫째가 휙 날아오르더니 마당의 고목을 그대로 들이받아 꺾어버렸다. 둘째와 셋째는 생고기 한 점을 차지하겠다고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처마 밑에 서 있었다. 손에는 바구니 하나를 들고서 녀석들에게 주려던 당근이 가득 담긴 채로 머릿속이 하얘지다 못해 파버릴 지경이었다. 이게 대체 어디 봐서 토끼란 말이냐. 이건 누가 봐도 순수 혈통 그 자체인 기가 막힐 정도로 강한 설늑대들이지 않은가? 풍무한의 그 지독하게 강한 유전자를 떠올리니 정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 새 녀석이 어릴 때 이빨이 없었던 건 결코 초식 동물이라서가 아니었다. 설늑대 혈통의 각성이 너무 늦었던 것뿐이다. 그럼 난 대체 그 당시에 한밤중에 그 모진 눈보라를 뚫고 애들을 데리고 왜 도망을 친 거란 말인가?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뒤따라 발생했다. 이 순종 설늑대 3마리는 봄의 계곡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 따뜻하고 습한 기후 말이다. 체내의 빙한 혈통이 각성함에 따라 남쪽의 따뜻한 바람은 녀석들에게 그야말로 독약이나 다름없었다. 방금 전까지 고기를 두고 싸우던 둘째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지더니 입을 벌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이어서 곧바로 첫째와 셋째도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내 새끼들아. 난 겁이 나 죽는 줄 알았다. 얼른 옆집에 사는 늙은 염소 의사 양반을 억지로 끌고 왔다. 늙은 염소 의사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첫째의 눈꺼풀을 뒤집어 확인하더니 다시 맥박을 짚어보았다. 고개를 연신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 부인, 이 새 강아지 녀석들의 체질은 극도로 차가운데 이 춘지곡의 양기가 너무 강해서 오장육부가 열독에 중독되고 있소. 의사 선생님, 제발 이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나는 다급한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늙은 염소의 소매를 꽉 붙잡았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오. 늙은 염소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결자해지라 했거늘 이 새 어린 녀석들의 목숨을 구하려면 반드시 북경 설랑족 왕실의 특산물인 극한 빙과를 약으로 써서 체내의 열기를 눌러야 하오. 게다가 반드시 3일 이내에 복용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대라신선이라도 살리기 힘들 거요. 그 지명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3년 전 고귀한 설랑태자를 잡아먹고 입싹 닦은 뒤 그의 새끼 셋까지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으니 만약 그에게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내 토끼 가죽을 홀랑 벗겨도 분이 안 풀릴 거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며 신음조차 희미해진 가여운 3마리 내 새끼들을 보자 나는 이를 악물었다. 결심을 굳히고 말했다. 선생님, 며칠만 이 아이들을 좀 돌봐주세요. 얼른 다녀올게요. 이 새 똥강아지 녀석들을 위해서라면 이 애미가 오늘 호랑이 굴이라도 쳐들어간다. 나는 품속에 지니고 있던 저장낭에서 고급 한영단 한 알을 꺼내 한 입에 꿀꺽 삼키고는 여우 요괴로 변신했다. 좋아. 이 정도 변장이라면 설사 풍무한이 내 앞에 서 있다 해도 절대 알아보지 못할 거야. 다시 북경의 설원에 발을 내딛자 익숙한 칼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마치 전생의 일인 양묘한 기분이 들었다. 왕성 주변에 경비는 3년 전보다 갑절은 더 삼엄해져 있었다. 나는 상급 영석 하나를 써서 길가에 있던 멧돼지 요괴로부터 소문을 좀 캐냈다. 어이구, 여우족 미인께선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태자 전하께선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다니까요. 멧돼지 요괴는 영석을 세면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듣자 하니 3년 전에 간 큰 여자가 하나 있었다더군요. 전하의 마음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전하의 핏줄까지 데리고 도망갔으니 말이야. 지난 3년간 전하께서는 북경을 샅샅이 뒤지셨어. 성질이 말도 못하게 포악해지셔서 조금만 실수해도 목이 날아갈 판이라니까. 자네가 성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뒷산 금지구역 근처엔 얼씬도 하지마. 그 말을 듣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찔리는 마음에 몸에 걸친 붉은 로브를 단단히 여몄다. 이 늑대 녀석은 성깔이 왜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내가 겨우 3마리, 자기 눈엔 함량 미달인 애들을 데려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잡으러 다닐 일이야?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뒷산에서 극한 빈과를 따야만 해. 밤이 되자 나는 3년 전 왕궁 주방보조로 일하며 익혀두었던 경로를 따라 극한 빈과가 자라는 금지된 땅에 발을 들였다. 주변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보초 하나 없다니 일이 너무 술술 풀리는데 설마 하늘이 나를 돕는 건가?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집에 있는 3마리 토끼 새끼들이 걱정되어 더는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쌓인 눈을 파헤치자 극한 빈과가 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쁜 마음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 찾았다. 우리 강아지들을 살릴 수 있어.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빈과를 따서 품 안에 소중히 안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죽은 듯 고요하던 빙원 위로 갑자기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공포스러운 살기가 내 뒤에서부터 사방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찾았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함께 지냈던 그 수많은 밤 동안 그는 이런 목소리로 나를 파렴치하다고 꾸짖곤 했다. 하지만 지금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풋풋함 대신 서늘하고 잔혹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몸이 굳은 채 억지로 고개를 돌려보려 했지만 두 다리는 마치 얼음 바닥에 박힌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날카로운 타공음이 들리더니 은은한 광채를 내뿜는 은색 장창이 내 뺨을 스치듯 지나갔다. 장창은 너무나도 손쉽게 내 얼굴을 가리고 있던 털모자를 낚아채 떨어뜨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돌렸다.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 사이로 풍무한이 얼음 조각을 밟으며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3년 만에 본 그는 전보다 훨씬 더 크고 위풍당당해졌지만 얼음처럼 푸른 눈동자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숨막히는 광기와 살벌한 기운만이 가득했다. 너. 나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다. 손으로 변장한 여우 요괴의 얼굴을 가리려 애쓰면서 제발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얼굴을 가릴 필요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소환. 그때 풍무한이 손목을 휙 돌리더니 창끝을 내 턱 밑에 정확히 겨누었다. 그러고는 억지로 고개를 들어 자기 눈을 보게 했다. 그는 여우 요괴로 변장한 나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더니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을 띄었다. 여우 가죽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내가 내 몸에서 나는 그 특유의 사기꾼 냄새를 못 맡을 줄 알았나? 풍무한이 몸을 살짝 숙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코끝에 닿았다. 그곳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노 보금자리가 있었고 안에는 비싸고 부드러운 서로의 털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얗고 동글동글한 엉덩이 3개가 삐죽 나와 있었다. 기척을 느꼈는지 털 뭉치 3마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길고 복슬복슬한 처진 귀, 루비처럼 촉촉하고 커다란 눈망울, 게다가 저 상징적인 3갈래 입술까지 지금 아삭아삭 투명한 얼음 물을 맛있게 씹어 먹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토끼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머릿속이 멍해졌다. 물을 먹고 있는 3마리 로비어 토끼를 가리키며 물었다. 풍무한, 이 토끼들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났냐고? 풍무한이 몸을 돌려 차갑게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직접 낳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디서 났냐고 묻는 건가?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나는 충격에 휩싸여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때 내가 두고 간 3마리는 태어날 때 분명히 태조를 달고 있었는데 그건 분명 육식 맹수의 혈통이었다. 어떻게 태조가 빠지고 나서 월영신토로 변할 수가 있지? 내가 그 토끼 3마리를 멍하니 쳐다보며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때 신석이 큰 충격을 받은 탓에 내 몸속 환성단의 효력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기운이 완전히 흩어졌다. 붉은 여우 요괴의 위장이 사라지자 내 머리 위로 2개의 긴 귀가 제멋대로 툭 튀어나왔다. 그러고는 시무룩하게 머리 양옆으로 축 늘어졌다. 왜? 이제는 여우 노릇 안 하나. 뒤에서 풍무한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내 턱을 확 잡아채더니 강제로 자신을 올려다보게 했다. 소환. 당시에 하룻밤을 보내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내 아이들까지 데려갔었지? 그런데 이제 제 발로 찾아오다니 내가 널 어떻게 벌줄 것 같나?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았지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너무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서둘러 아부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풍무한. 아니, 서방님,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그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당신이 싫어할까 봐 그랬어요. 닥쳐. 그가 붉어진 눈시울로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매정하게 가로막았다. 그놈의 사정 때문에 내가 미친놈처럼 이 혹한의 대지에서 꼬박 3년을 널 찾아 헤매게 해. 난 눈을 감고 죽음만을 기다렸다. 뒤끝 장렬인 이 우두머리 늑대가 단숨에 내 목을 물어뜯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는 나를 거칠게 어깨에 들쳐맸다. 내전 깊숙한 곳에 있는 별채로 들어가더니 발로 문을 쾅 걷어찼다. 그러고는 나를 사정없이 내던졌다. 아주 널찍한 침대 위로 정신없이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피던 나는 순간 멍해지고 말았다. 여긴 혹한의 북경.
설랑 왕궁인데 이 방은 어찌 된 게? 봄날의 화원처럼 따뜻하고 아늑했다. 복수하겠다는 사람치고는 분위기가 너무 화사한데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발목에 차갑고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고개를 숙여 확인해보니 가느다란 금색 사슬 하나가 내 오른쪽 발목에 단단히 채워져 있었다. 거기엔 정교한 은방울까지 달려있어 조금만 움직여도 딸랑거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쇠실령이다. 내 본령 신식과 연결되어 있지? 그때 내가 천년현빙 등으로 날 묶었으니 이제 전세 역전이군. 이번엔 내가 널 가둘 차례야. 풍무하는 침대 곁에 서서 오만한 시선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이 방은 오직 너만을 위해 준비한 곳이다. 소환, 이제 여기서 단 한 발짝도 나갈 생각 마라. 바로 그때였다. 문밖에서 하얀 털 뭉치 3개가 기웃거리며 굴러 들어왔다. 바로 그 3마리의 로비어 토끼 새끼들이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으며 여기까지 찾아온 모양이다. 내 핏줄인 아이들을 보자 혈육의 이끌림이라는 본능이 내 안의 모성애를 순식간에 자극했다. 난 곧바로 발버둥을 멈추고 무의식적으로 두 팔을 벌리며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얘들아, 이리 오렴. 엄마가 안아줄게. 아이들이 내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릴 줄 알았는데 웬걸 3마리의 토끼들은 나를 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 그러고는 하나도 안 무서운 앞니를 드러내며 나를 향해 경계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첫째는 한술 더 떠서 사납게 이를 드러내며 소리쳤다. 이 나쁜 아줌마, 우리 아빠 괴롭히지 마. 둘째와 셋째도 맞장구를 치며 앙증맞고 사나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우릴 버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우린 당신 몰라요. 내 손은 허공에서 멈춰버렸다. 심장이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린 듯 아파왔다. 3년 동안 한시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던 내 새끼들이 나를 원수 보듯 대하다니. 애들이 저 냉혈한 늑대 6편을 들며 나를 욕하고 있었다. 나의 3년간의 서러움, 타지를 떠돌며 쌓인 피로, 그리고 아픈 아이와 위독한 3마리 설랑들에 대한 걱정까지 그 모든 감정이 이 순간 화산처럼 폭발했다. 풍무한, 당신이 무슨 권리로 애들이 날 미워하게 가르쳐. 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가리키며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기서 피해자인 척하는 거야? 그때 분명히 당신이 애들을 싫어했잖아. 풍무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폭주하는 나를 차갑게 응시했다. 누가 매일 밤잠도 안 자고 그 이빨도 안 난 새끼 3마리를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파리가 낄 정도로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로 누가 매번 애들 목덜미에 손을 뻗으면서 당장이라도 목을 졸라 죽일 듯이 굴었냐고. 말을 할수록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커다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내 초식의 혈통을 무시한 건 당신이야. 애들한테 태조조차 없다고 생각해서 당신 핏줄로 인정하기 싫었던 거잖아. 나는 울며 울분을 토해냈다. 가장 약한 새 아이를 데리고 떠난 건 여기 남겨뒀다가는 당신 같은 인간에게 가문의 수치라며 비밀리에 죽임당할까봐 무서워서였어. 난 엄마야. 아이들을 살리려고 목숨 걸고 도망친 거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의 절규는 마치 벼락처럼 풍무한의 몸에 사정없이 내리꽂혔다.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집착으로 번뜩이던 그 푸른 눈동자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이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내가 애들을 싫어해? 내가 냉혈하다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농담이라도 들은 듯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와 내 어깨를 으스러질 듯 움켜쥐었다. 소환, 내 양심은 개가 처먹었어?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6아이 중에서 태조가 없었던 그 3마리는 초식계 혈통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선천적으로 신맥이 불완전하게 태어난 미숙아였다고. 북방 같은 이런 극한의 땅에서 그 애들은 한 달도 넘기기 힘들었단 말이다. 나는 멍해졌다. 속눈썹에 눈물이 맺힌 채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매일 밤잠 설치며 애들을 지켜본 건 내 본명 심혈을 쏟아부어서라도 손상된 아이들의 신맥을 보살피려던 거였어. 그들의 뒷덜미에 거듭 손을 뻗은 건 내 설랑의 내공을 주입하기 위해서였어. 녀석들의 명을 이어주기 위해. 풍무하는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억울함이 서린 목소리였다. 내 목숨을 절반이나 걸고서야 겨우 녀석들의 부상을 안정시켰는데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감히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새끼 3마리를 데리고 도망치다니. 내가 데려간 건 매일 내 공력으로 명을 이어야 하는 병약한 새끼들이고 남겨둔 건 건강해서 곧 태조를 뗄 예정이라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녀석들이었어. 그는 내 손을 획부리치더니 바닥에 있는 토끼 3마리를 가리켰다. 지난 3년 동안 아비이자 어미 노릇을 하며 온 세상을 뒤져 천재 보물을 찾아다닌 그대야 겨우 이 3마리를 건강하게 키워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나머지 셋을 데려간 이유가 내가 녀석들을 죽일 것 같아서였다고? 내 마음속에서 나 풍무한이 제 자식까지 죽이는 그런 타령치한 인간 쓰레기였단 말이냐? 풍무한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내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정말로 당시 그의 이상한 행동들은 모두 아이들을 살리려던 것이었다. 죄책감이 순식간에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자만심이 부른 비극이었어. 내가 그 새 아이를 망쳤어. 미안해. 풍무한,
일이 이렇게 된 줄 정말 몰랐어.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만지지 마. 그는 감전된 듯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나 내 손을 피했다. 소환. 이미 늦었어. 내 눈물 따위 다시는 믿지 않겠다. 풍무하는 차갑게 이 말을 내뱉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토끼 3마리도 그를 따라 밖으로 뛰어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서 텅 빈 방 안. 보송보송한 양털 카페트 위에 주저앉은 채 나 혼자 남겨졌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곧 더 심각한 문제가 떠올랐다. 아니야.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밖에 있는 그 3마리는 열독에 시달려 숨이 넘어가고 있는 설랑 새끼들이잖아. 아직 내가 구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필사적으로 몸속의 미약한 영역을 끌어모아 나를 가둔 결계진법을 억지로 뚫으려 했다. 하지만 신토의 순양 영역이 극한의 결계진법과 강하게 충돌하더니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강력한 진법의 압박이 내 머릿속을 덮쳤다. 거대한 정신적 충격이 순식간에 내 모든 의식을 집어삼켰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이 스쳤다. 풍무한 이 자식. 법구 위력이 너무 센 거 아냐? 다시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마치 누군가 망치로 쾅 하고 300번은 내리친 것 같았다. 너무 아파서 숨이 턱 막혔다. 아파. 뒤통수를 감싸 쥐고 일어나려는데 발목에서 맑은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숙여 확인해보니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밀한 발찌 하나가 내 오른쪽 발목에 채워져 있었다. 사슬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침대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달빛처럼 흘러내리는 은빛 긴 머리카락,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입체적인 게 마치 신이 빚어낸 최고의 조각품 같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진짜 잘생겼다. 나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켰다. 눈을 깜빡이며 그를 쳐다봤지만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세상 혼자 사는 듯한 이 냉미남은 대체 누구지? 깨어났나? 남자는 멍하니 자신을 보는 나를 보더니 잔뜩 찌푸리고 있던 미간을 살짝 폈다. 그는 길쭉한 손가락을 뻗어 머뭇거리며 내 이마를 짚으려 했다. 저기요. 잘생긴 오빠.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뒤로 빼며 발목에 채워진 사슬을 가리켰다. 그리고 아주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누구신가요? 이거 혹시 무슨 특이한 취미 같은 건가요? 왜 저를 묶어두신 거예요? 남자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소환.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지? 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척 도망칠 셈인가? 진법의 반동이 아무리 강했다고 해도 내가 바보가 될 정도는 아닐 텐데 내 이름이 소환인가? 나는 내 얼굴을 만져보며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머릿속에는 그저 하얀 안개만 자욱할 뿐이었다. 나는 억울하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잘생긴 오빠,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저를 아시나요? 그럼 저희는 무슨 관계죠? 혹시 제가 돈이라도 빚졌나요? 남자는 내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의 흔적을 찾아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맑은 눈의 광기. 아니, 멍청함과 그의 외모에 홀린 기색 말고는 그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잠시 정막이 흐른 뒤 남자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기억이 안 난다니 좋아. 그럼 번거롭더라도 기억을 잘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지. 그의 냉담한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내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말을 내뱉었다. 나는 북경 선랑족의 태자 풍무한이다. 그리고 넌 장로회가 나를 견제하기 위해 강제로 떠맡긴 여자지. 너는 매우 표독스럽고 심성이 못됐어. 너 때문에 나와 새아이를 데리고 밖을 떠도는 내 가냘픈 연인은 억지로 헤어져야만 했다. 생이별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널 여기 가두는 거야. 내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게 만들려고. 내 불쌍한 연인이 돌아오지 않는 한 단 하루도 이 마당 밖으로 나갈 생각 마라.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마치 수많은 막장 전개들이 눈앞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세상에 내가 악독한 본처였다니. 눈앞에 이 절세 미남이 결국 억지로 백월광과 헤어진 순정남이었다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설정을 듣고 수치심을 참지 못해 울고불고하며 용서를 빌었겠지. 하지만 풍무한의 넓고 듬직한 어깨와 탄탄하고 군살 없는 허리, 그리고 얼음처럼 차갑지만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얼굴을 보니 머릿속의 주판이 맹렬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 백월광인지 뭔지는 이미 밖을 떠돌며 생사조차 불분명하다잖아. 지금 번듯하게 그의 침대에 누워있는 부인은 바로 나 아니야? 이런 완벽한 남자를 다른 여자한테 뺏기면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악녀 역할이라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보자고. 악당 대본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백월광이 돌아오기 전에 일단 얘부터 내 걸로 만들고 봐야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방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철이 너무 없었네요. 풍무한은 설마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는지 내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비틀거렸다. 얼음빛 벽 안에는 경악이 가득했다. 지금 나를 뭐라고? 서방님, 나는
아주 진실한 눈빛을 보냈다. 이미 지난 일은 다 잊었으니 이건 분명 하늘이 저에게 새 사람이 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안심하세요.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서방님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며 상처받은 그 마음을 달래드릴게요. 풍무한 당장이라도 옷을 다 벗겨버릴 듯한 내 눈빛을 보더니 그의 입꼬리가 심하게 파르르 떨렸다.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소환, 정말 염치도 없군.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귓가는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여기서 조용히 근신하며 반성하도록 해. 말을 마친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나갔다. 문설주에 부딪힐 뻔하기까지 했다. 나는 그의 당황한 뒷모습을 보며 침대 위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이 공짜 남편을 어떻게 꼬실까 궁리하고 있는데 문밖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틈에 달라붙어 밖을 내다보니 마당에는 어느새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풍부하는 세상에 달랑 한 장뿐인 가련하리만큼 야은 호도 차림이었다. 마당에 앉아있는 것도 모자라 더 기가 막힌 건 그의 옷깃이 아주 활짝 풀어 헤쳐져 있었다는 거다. 내 각도에서 보니 그 완벽한 복근이 다 보였다. 나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다. 이건 나에 대한 너무 가혹한 시험 아닌가? 바로 그때 눈처럼 하얗고 몽글몽글한 세 마리 털뭉치가 눈더미 속에서 쏙 튀어나오더니 깡충깡충 풍부한의 발치로 모여들었다. 작은 토끼 세 마리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보송보송한 머리를 풍무한의 차가운 발목에 비벼댔다. 첫째가 안달이 나 세 갈래 입술을 바르르 떨며 아이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왜 옷을 안 입고 계세요? 밖이 너무 추워요. 이러다 병나시겠어요. 둘째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아빠, 얼어 죽으시면 안 돼요? 풍부하는 살며시 눈을 내리깔았다. 긴 속눈썹에 내려앉은 눈송이들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처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몹시 허약하게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말했다. 아빠는 괜찮다. 콜로. 풍부한의 목소리는 바람 한 점에 흩어질 듯 가냘펐다. 그는 내가 있는 닫힌 문을 쓱 훑어보더니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다. 아빠는 그저 이 북령의 눈이 아무리 차가워도 내 어머니의 마음보다는 덜 춥다고 생각한단다. 그 사람 마음속엔 나라는 남편은 안중에도 없나 보구나. 이 아비의 몸이 원래 약한 편인데 어차피 그 마음을 잡을 수 없다면 차라리 이 눈밭에서 얼어 죽는 게 낫겠어. 그 말을 들은 세 마리 꼬마 토끼들은 순식간에 눈이 빨개져서 안절부절 못하더니 동시에 고개를 돌려 내 방 문을 쏘아보았다. 나쁜 엄마, 거짓말쟁이. 아빠를 속인 것도 모자라서 아빠를 얼려 죽이려고 하다니. 우린 더 이상 이 나쁜 여자를 원하지 않아. 우린 아빠를 지키고 싶어. 저는 집안에서 멍해졌습니다. 좋은 사람. 나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베이징의 이 눈늑대 왕자. 사실 그는 뼛속 깊이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새끼들 앞에서 안약을 놓기 위한 거야? 이건 잠시 미뤄두고 저랑 놀아주려는 거예요. 이제 무대를 준비했으니 어떻게 협조하지 않을 수 있겠어? 아, 남편, 왜 이렇게 바보 같으세요? 문을 밀어 열었어요. 바람처럼 쏟아져 나왔다. 발목에 달린 은방울이 일제히 울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급히 기름을 틀면서 그는 크게 울부짖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내 마음이 뜨거워. 이 동배료 다 가져가. 맞부인에게 와서 따뜻하게 해줘. 펑우한의 몸이 즉시 굳어졌다. 원래는 그냥 불쌍한 척하며 저를 자극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내가 루틴에 따라 카드게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바로 시작하세요. 바삭하고 부드럽게 손을 뗀다. 펑우한의 잘생긴 얼굴이 즉시 붉어졌다. 그는 급히 나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는 감히 나를 심하게 다치게 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를 미친 듯이 만질 수밖에 없다. 세 마리 작은 토끼가 그들 옆에 있었다.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큰 눈에는 큰 의심이 가득했다.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 갑자기 큰 쾅 하는 소리가 마당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깨뜨렸다. 안뜰의 튼튼한 문, 외부에서 거칠게 당하는 상태. 펑우한이 내 뒤에서 맹렬히 나를 지켜줬어. 문 쪽을 올려다봐. 세 마리의 큰 순종 눈늑대였다. 차가운 바람에 몸에 털이 곤두섰다. 피처럼 붉은 늑대의 눈에는 강한 사리가 가득했다. 와, 리더 안에서 가장 큰 눈늑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샤오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두에 선 큰 눈늑대, 신음소리를 냈다. 펑우한의 얼굴은 서리처럼 차가웠다. 즉시 멈췄다. 그는 세 개의 머리를 자신있게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사나운 눈늑대.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다. 이 세 마리의 작은 눈늑대들, 내가 남긴 희미한 향기를 따라가 열중독에 저항하기 위해 전진하세요. 베이징 궁전까지. 지금 이 순간에 이 세계모의 열정적인 눈늑대들 눈에는 말이다. 마당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약하고 불쌍하다. 풀만 먹는 토끼 엄마가 지금 옷차림이 흐트러진 녹차남 같은 기생 오라비에게
강제로 끌려가고 있었다. 감히 우리 엄마를 괴롭히다니. 이 기생 오라비를 물어뜯어버려. 성질 급한 셋째가 소리를 내지르더니 포효하며 풍무한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우리 아버지를 물어? 이 냄새나는 들개들을 다 때려잡아라. 땅에 웅크리고 있던 3마리의 처진 귀토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비록 몸집은 작지만 어쨌든 북경왕실에서 자란 새끼들이었다. 평소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던 첫째가 크게 포효하자 길게 늘어졌던 귀가 순식간에 쫑긋 섰다. 거대한 늑대를 향해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순식간에 마당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늑대 털과 토끼 털이 하늘에 어지러이 날렸다. 난장판이 된 마당 한가운데 서서 이 황당한 광경을 바라보니 머릿속에서 수만 마리의 오리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것 같았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싸워.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랐다. 풍무한은 원래 가련하게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녹차남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자신과 판박이인 것처럼 똑같이 생긴 3마리의 어린 눈늑대들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풍무한, 너 지금 멍하니 뭐 하는 거야? 빨리 말려봐. 이러다 정말 누구 하나 죽겠어. 나는 급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필사적으로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풍무한이 그제야 꿈에서 깬 듯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숨막힐 듯한 위압감을 뿜어내더니 이어지는 늑대의 포효와 함께 풍무한은 거대한 눈늑대로 변신했다. 그는 힘차게 앞으로 도약했다. 거대한 몸체가 싸움의 한복판에 착지했다. 복슬복슬하고 거대한 늑대의 꼬리를 휘두르자 부드러우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사방을 휩쓸었다. 서로 엉겨붙어 싸우던 6마리를 순식간에 마당 양옆으로 밀어내버렸다. 그가 착지하는 순간 얼음 파편이 섞인 바람이 내 얼굴로 확 불어왔다. 나는 겁이 나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거대한 힘에 이끌려 따뜻하고 익숙한 품속으로 들어갔다. 번쩍 눈을 떠보니 머리 위에는 풍무한의 거대하고 부드러운 배 솜털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나를 빈틈없이 감싸서 밖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여파를 막아주었다. 그의 힘찬 심장 박동 소리가 선명하게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이 온도, 이 숨결, 머릿속이 번쩍하더니 수많은 장면이 내 의식 속으로 미친 듯이 밀려 들어왔다. 기억났어. 난 악독한 본처 같은 게 아니었어. 그도 나 때문에 갈라선 비련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이 죽일 놈의 늑대 새끼가 날 속였어. 내가 기억을 잃은 걸 알고 일부러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다니. 그러고는 여기서 가련한 척 연기를 해? 풍무한, 이 자식아. 나는 그에 대해 난 늑대 털을 꽉 움켜쥐고 세게 확 잡아당겼다. 거대한 늑대는 고통스러운 듯 억눌린 신음을 내뱉더니 곧바로 한 줄기 백광으로 변했다. 다시 차갑고 고귀한 미남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는 고개를 숙여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다. 기억난 거야? 그럼 이 아이가 내가 그때 데려갔던, 당연하지,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라고. 그리고 기억만 난 게 아니야? 이것도 생각났어. 방금까지 여기서 가련한 척 연기한 거 말이야. 나는 그를 확 밀쳐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뺨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멀리 튕겨나갔던 6마리 새끼들도 이제야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우리 둘을 빤히 바라보더니 드디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했다. 새끼 설랑 3마리가 다가와 풍무한의 주위를 맴돌며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당신한테서 왜 우리 아빠 냄새가 나지? 분명 우리 엄마를 뺏으려는 기생오랍이었는데. 축 처진 귀를 가진 토끼 3마리도 깡충깡충 다가와 내 주위에서 냄새를 맡았다. 엄마랑 우리랑 냄새가 똑같아. 순식간에 분위기가 아주 어색해졌다. 풍무한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손을 뻗어 나를 붙잡으려 했다. 루알루안, 다 기억났으면 그때의 오해도 풀어야지. 여기 남아줘. 우리 8 식구 함께는 무슨 얼어 죽을.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오해가 풀렸으면 뭐. 난 월영신토고 당신은 북경의 태자잖아. 이 답답한 궁궐 생활은 딱 질색이야. 나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풍무한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그저 투정을 부리는 거라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한숨을 내쉴 뿐 억지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대신 마당에서 6마리 아이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북경 왕궁의 나무라고? 웃기지 마. 여긴 아무나 튀어나와도 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이라고.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을 틈타서 찬장에서 망태기를 하나 찾아냈어. 얘들아, 조용히 해야 해. 엄마가 재미있는 놀이하러 데려가 줄게. 살금살금 옆방으로 들어갔어. 낮에 한바탕 싸우느라 지친 6마리 녀석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망태기 안에 차곡차곡 집어넣었지. 망태기를 등에 짊어지고 담벼락을 따라 마당 뒤편에 있는 마른 우물가로 숨어들었어. 이 마른 우물은 왕궁 밖의 지하 암하와 연결되어 있는데 낮에 미리 봐둔 최고의 탈출로야. 여기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이제 난 완전히 자유라고. 나는 신이 나서 손을 비비며 묵직한 보따리를 메고 아래로 뛰어내리려던 찰나 갑자기 등 뒤의 망태기 속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 아빠 찾을래. 로비어 토끼인 첫째 녀석이었지. 이 말썽꾸러기야.
제발 입 좀 다물어. 나는 혼비백산해서 얼른 손을 뻗어 녀석의 입을 막았어. 이 한밤중에 부인이 이렇게 큰 보찜을 메고 어디를 가시나? 차가운 목소리가 마른 우물 건너편에서 들려왔어. 나는 온몸이 굳어버려 로봇처럼 고개를 들었지. 달빛 아래 풍무한이 검은 망토를 걸치고 마치 사신처럼 마른 우물가에 서 있었어. 풍무한,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반 발자국 뒤로 물러났어. 소환. 당신 정말 독한 여자군. 풍무한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어. 그는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왔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 내가 고육지책까지 써가며 당신을 붙잡으려 했는데, 그런데 당신은 오해도 풀렸는데 결국 떠나겠다는 거야? 난 그냥 여기 있기 싫다고. 안 돼? 나도 울컥해서 내질렀어. 이 북경 왕궁 꼴 좀 봐. 차갑기만 하고 정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잖아. 난 토끼라고. 풀바디 좋고 햇볕이 좋단 말이야. 나는 목을 빳빳이 세우고 나쁜 여자 같은 대사를 크게 외쳤어. 풍무한, 우리는 애초에 맞지 않아. 이 6아이는 내가 목숨 걸고 낳은 애들이야. 내가 데려가야겠어? 당신은 가서 씨나 뿌리든가. 태자 신분에 어떤 암늑대인들 못 얻겠어? 나 말고 다른 여자 찾아서 애 낳으라고. 가서 애나 낳으라고. 풍무한은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더니 기가 찬 듯 헛웃음을 터뜨렸어. 소환, 내 핏줄을 데리고 나를 떠나겠다고? 내가 죽기 전엔 절대 안 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고 공포스러운 위압감을 뿜어내는 수십 개의 노령의 형체들이 허공에 나타났다. 설랑족의 장로들이었다. 어떤 요물이기에 감히 북경왕궁에서 망언을 내뱉으며 우리 부족 태자의 혈통을 박탈하려 드는 것이냐. 우두머리인 대장로의 눈이 나를 매섭게 쏘아보더니 내 등에 엎인 망태기 속 새끼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시선이 긴 귀를 드러낸 3마리의 로비어 토끼를 훑는 순간 대장로의 안색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마치 지독하게 역겹고 더러운 무언가를 본 것 마냥 치욕스럽도다. 대장로는 분노로 수염을 파르르 떨며 지팡이를 허공에 쾅 하고 내리쳤다. 태자 전하, 당당한 설랑족의 미래 주군이신 분께서 어찌 비천한 초식계의 요정 따위에게 혈통을 더럽혀지신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런 나약하고 무능한 변종 잡종을 나타내어. 대장로, 말을 삼가시오. 풍무한의 안색이 변하며 나를 등 뒤로 굳건히 막아섰다. 그녀는 내 정실 아내요. 내 아이들은 장로들이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전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셨군요. 다른 장로가 입을 열었다. 우리 설랑족은 맹수의 힘을 숭상하거늘 이런 발톱조차 없는 초식의 혈통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우리 북경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대장로가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얼음처럼 냉혹하고 무자비한 눈빛으로 선포했다. 북경의 영광을 위해, 태자 혈통의 순수함을 위해 빈복만 인진을 가동하라. 이 비천한 초식계 요정과 치욕스러운 변종 토끼 새끼들을 말살하라. 수십 명의 장로들이 동시에 영력을 끌어모으자 허공에서 살찐이 형성되었다. 극한의 연기로 응축된 수많은 얼음 칼날들이 허공을 빈틈없이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을 멸살할 듯한 공포스러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네 이놈들, 감히. 풍무한의 온몸에서 공포스러운 늑대족의 위압감이 폭발했다. 그는 장로들의 금제를 강제로 뚫으려 했다. 전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대장로가 냉소하자 거대한 정실력이 풍무한을 직접 제자리에 꼼짝 못하게 억눌렀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을 뒤덮은 칼날들이 쏟아져 내렸다. 나와 내 등에 엎인 6아이를 향해 곧장 쇄도했다. 나는 절망 속에 눈을 감았다. 나는 그저 막 기억을 되찾은 월영신토일 뿐인데 만물을 멸살하는 이 만인진 앞에서 나는 저항할 여지조차 전혀 없었다. 나는 왕두를 품에 꽉 껴안고 등으로 버텨낼 작정이었다. 그런데 예상했던 만전천심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날카로운 무기가 살을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가 귓가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뜨거운 액체가 방울방울 내 얼굴 위로 떨어졌다. 나는 번쩍 눈을 떴다. 풍무한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심두혈을 강제로 불태워 대장로의 압박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내 위를 빈틈없이 막아섰다.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야 할 병기들이 전부 그의 몸을 꿰뚫고 있었다. 풍무한, 내 눈물이 순식간에 터져나왔다. 그는 고개를 숙여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무서워하지 마. 그는 울컥울컥 피를 토하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내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늑대는 성질도 머리도 나쁘고 말주변도 없지만 그래도 정말 너 없이는 안 돼. 아이들이 이빨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초식계라고 해서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 알겠지? 그만 말해요. 기력을 좀 아껴봐요. 나는 피가 솟구치는 그의 몸을 안고 심장이 찢어질 듯 울부짖었다. 풍무한이 중상을 입은 것을 보자 공중의 장로들도 멍해졌다. 전하, 당신 고작 저런 천한 계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려는 것입니까? 대장로가 비통한 듯 포효했다. 천하다는 그 두 글자가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단번에 폭발시켰다. 내가 천하다고? 나는 풍무한을 조심스레 땅에 눕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먼 늙은 것들아. 내 남자를 건드리고
내 아이까지 위협하다니.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진정한 혈통이 무엇인지. 전례 없는 거대한 위력이 내 몸속에서 뿜어져 나왔다. 북경의 온대지가 격렬하게 진동했고 어두웠던 밤하늘은 갑자기 거대하고 푸른 빛을 내뿜는 보름달로 뒤덮였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시선 속에서 나의 몸은 육안으로 보일 만큼 빠른 속도로 거대해지기 시작했다. 약해 빠진 스위토, 로비어 토끼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하늘을 가릴 만큼 거대한 신토로 변했다.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태고의 홍황의 기운을 두른 채 상고 광한 전수, 월영신토. 이것은 바로 과거의 신수들을 당근처럼 씹어먹던 조상의 혈통이었다. 고작 눈밭에서 뒹굴기나 하는 이 눈늑대 무리 따위가 감히 나를 비천하다 하다니. 나는 크게 포효하며 공중에 떠있는 빙봉만 인진을 향해 세게 발을 내디뎠다. 대오조차 말살할 수 있다는 그 진법이 내 발밑에서는 그저 연약한 살얼음판 같았다.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이게 대체 무슨 괴물이야? 대장로는 나를 바라보며 겁에 질려 지팡이마저 땅에 떨어뜨렸다. 괴물. 난 너희 태자가 가마를 보내도 모셔가기 힘든 조상님이다. 나는 거대한 토끼 발을 뻗어 파리를 잡듯 공중에 있는 장로들의 뺨을 정신 번쩍 들게 후려갈겼다. 어디 이빨 없다고 무시해봐. 어디 내 남편을 괴롭혀봐. 방금까지 아나무인이던 장로들이 물만두 데치듯 우수수 두꺼운 눈더미 속으로 처박혔다. 다들 입에 거품을 물고는 방귀 한 번 못 끼고 쩔쩔맸다. 북경 왕궁 전체에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오직 눈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는 본 모습을 거두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겁에 질린 장로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오늘부터 북경은 내 말 한마디면 끝이다. 누구든 다시 혈통 운운하며 시비 걸면 극광지성의 성벽에 매달아서 바짝 말려버릴 테니 똑똑히 들어. 장로들이 하늘이 떠나가라 대답했다. 똑똑히 들었습니다. 태자비님의 위엄이 천하를 덮으십니다. 소인들이 안목이 없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콧방귀를 뀌고는 몸을 돌려 풍무한에게 달려갔다. 나는 몸 안에 가장 순수한 광한 실력을 끊임없이 그의 몸속으로 불어넣어 손상된 내장과 경맥을 치료했다. 그의 부상이 마침내 안정을 찾자 창백해도 여전히 기가 막히게 잘생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코를 꽉 쥐고 으름장을 놓았다. 풍무한, 똑똑히 들어. 운 좋게 살아남았으니 평생 내 밑에서 소처럼 일할 준비나 해. 이 6마리 새끼들 앞으로 기저귀 가는 것도 당신 책임이고 젖병 씻고 우유 먹이는 것도 다 당신이 해. 싫다는 소리 한마디라도 나오면 애들 데리고 바로 떠날 거야. 풍무하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늘 그늘져 있던 그 차가운 푸른 눈동자가 이 순간 마침내 완전히 맑아졌다. 그는 코를 쥐고 있던 내 손을 낚아채더니 입술로 가져가 깊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좋아.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부인 말씀이 곧 법이지.